그래도 XRP의 경우에는 이미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스는 XRP BTC 차트를 보면 4월 3일부터 5주 연속 비트코인 가치 대비 XRP 낙폭이 더 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XRP BTC 흐름을 보면 지금 위치에서 가격이 바닥을 쳤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목표 지점은 0.4696달러가 될 것이고 이건 꽤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언제 판결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만 가득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리플과 SEC의 장외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법률 책임자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이기도 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강력한 비판 멘트를 시전했습니다. 이 양반은 SEC가 사법 절차를 무기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의 문제는 암호화폐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위 더 피플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향해서 마구잡이 칼질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EC의 쭈꾸미 대가리가 하는 뻘짓이 보통 뻘짓이 아니고 미국 헌법에 대항하는 짓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판결 언제 나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XRP 홀딩 변호사들이 나름의 사법 절차와 더불어서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트렌드를 분석하며 3월 판결 가능성, 5월 6일 가능성, 9월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해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XRP 투자자들이고 판결 시점이 궁금해 죽겠는데 그걸 정확히 때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나름 자신들이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공유하면서 나눔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전망과 분석은 공짜 정보 나눔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전망 대체 왜 해서 사람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런 질 낮은 수준의 멘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알아서 투자든 투기든 도박이든 그냥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결국 저런 전문가들의 전망들을 참고해 가면서 나름의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이 두바이에 오피스를 개설하면서 리플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이 메나 지역 확장 의지를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리플의 행동에 대해서 이번에는 두바이 정부가 화답을 했습니다. 두바이 정부가 운영하는 미디어 오피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을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과 암호화폐 솔루션의 핵심 플레이어이자 리더로 표현을 하면서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 시대의 주도권을 쥐려는 두바이 입장에서는 리플처럼 나름의 주특기와 존재감이 분명한 기업을 유치하면서 글로벌 크립토 허브 컨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고 리플 입장에서는 메나 지역 확장과 관련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두바이의 둥지를 틀면서 두바이에서 사업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미국을 버리고 떠나는 결정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두바이가 잠재적으로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반응과 현실 충분히 의미부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런던에서 디지털 통화연구소 DMI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패널 토론의 주제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였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IMF, RTGS 글로벌, 모리셔스 은행 등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리플레저 개발자 커뮤니티인 리플X팀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플렉스의 제임스 월리스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앙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과 CBDC를 채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더 효율적인 가치 교환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국경 간 결제 지원 기업인 RTGS 글로벌의 법률 책임자인 빅토리아 커밍스의 경우에는
국경 간 결제가 CBDC의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사용 사례다. CBDC가 높은 거래 수수료, 긴 결제 시간,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IMF조차도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과 CBDC, CBDC와 관련해서 업계 선두로 평가받고 있는 리플. 특히 리플은 최근 주니퍼 리서치가 조사한 CBDC 경쟁력 평가에서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등을 제치고 업계 1위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CBDC 거래 규모는 1억 달러로 예측, 2030년 거래 규모는 2130억 달러로 예측. 이런 숫자들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건지 XRP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한 고민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분석 내용을 여러 크립토 미디어들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시된 숫자 자체가 섹시합니다. XRP는 준비가 됐고 현재 패턴에 따르면 8월까지 돌파가 발생할 수 있다. 저항 라인이 깨지면 XRP는 우선 1.33달러를 돌파한 뒤에 3.82달러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꽤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선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반은 특히 최근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XRP 로드맵 시나리오 이 3단계를 구체적 숫자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먼저 앞서서 언급한 3.82달러를 돌파하면 그 다음으로는 중기 타깃 22달러, 이후에 역사적인 타깃 150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꼭 8월에 3.8달러 간다, 내년 언젠가엔 150달러 간다, 이런 걸 확정해 주는 건 당연히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기술적 패턴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XRP 폭등 전망을 제시했었고 이때 즈음에 XRP가 급등해주면서 얼추 나름의 적중력을 선보였던 양반이기도 합니다. 다소 꿈같은 숫자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괜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직전 리플사와 SEC는 약식 재판과 관련한 특정 문서에 대한 봉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리플 측의 경우에는 재정과 관련된 증언을 담고 있는 경우 내부 재정 보고와 관련된 몇 가지 문건들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과 내부 재무 보고서 등에 대한 봉인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 표시된 것을 보면 이것저것 꽤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역시나 재밌었던 것은 SEC였는데 완전히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흰먼 스피치 문건을 봉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주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SEC가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SEC는 흰먼 스피치 문건이 특권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법원에 강조한다. 이 문서가 공개 기록의 일부가 될 경우에는 SEC는 이후 다른 소송에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고 이건 SEC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사라 네번 판사의 명령을 통해서 흰먼 스피치는 리플 측으로 넘겨지긴 했지만 이 미친 인간들이 가릴 것 싹 다 가리고 넘겨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크립토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리스트의 멘트가 재밌었는데 비트코인리스트는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흰먼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간청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협박 수준의 위협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SEC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 추후 비슷한 소송 상황에서도 내부 문건 비공개를 주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에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는 리플 소송 이슈를 꾸준히 트래킹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그거 니네가 말하는 정보기관 특권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해, 공개해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고 SEC가 객이다 결국 리플 측에 흰먼 스피치 문건을 넘기긴 했는데 가릴 건 싹 다 가리고 넘기면서 이게 또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측은 흰먼 스피치가 공개될 경우 SEC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SEC가 죽어도 힘먼 스피치는 봉인돼야 한다,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으로도 지금 보면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법원의 스탠스를 기준으로 보자라면 결국 법원도 이걸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는 쪽으로 교통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뒤, 정확히는 4개월 20일 뒤, 리플 사건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힘먼 스피치를 비공개해달라는 SEC의 신청을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발언했던 당시 SEC의 기업금융부 국장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의 스피치 메일을 실무판사인 사라 네폰 판사에 이어서 주심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더리움은 비증권인데 왜 리플은 증권이냐,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시 말해서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법원이 이번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리플 커뮤니티가 그토록 바랐던 결과가 무려 5개월 만에 나와주면서 리플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개고생을 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판결을 놓고 투명성을 위한 또 하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집되지 않은 힘먼 이메일이 곧 공개될 예정이고, 변호사들이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힘먼 스피치 문건이 공개된다라고 해서 이게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시사한 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힘먼 문서는 봉인되지 않을 거고, 판사는 이 문서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공개돼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SEC의 심의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특권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SEC의 예방적 우려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주 그냥 개망신을 날려버린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EC가 힘먼 스피치 봉인을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SEC 내부 문서가 공개될 경우 추후 비슷한 소송 상황에서도 내부 문건 비공개를 주장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의 기밀보호 특권 DPP에도 어긋난다, 이게 SEC의 우려사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봉인돼야 하는데 법원은 SEC의 이런 주장을 똥만도 못한 개소리로 취급을 하면서 예방적인 우려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벌어진 게 없는데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까는 소리 그만하고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선 실무판사인 사라 네폰 판사의 스탠스와 거의 동일한 투명성과 확실성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역시 견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SEC 소송 사건에서 SEC의 비판적인 법원의 스탠스와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 사건과 관련해서 사라 네폰 판사는 SEC가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는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LBRY 사건 재판부는 SEC의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 이런 멘트를 해줬고, 특히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아주 그냥 섹시한 멘트를 해주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는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보이저 사건에서 SEC의 윤리와 행동이 비판당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분별한 규제에 대해서 적어도 법원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를 통해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리플 사건에서도 비슷한 스탠스와 분위기, 그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SEC를 향한 비판 여론 역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셀키스는 갠슬러가 이끄는 미국 SEC는 매우 비윤리적인 조직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해 내내 4시간의 절반을 업계 리더들에게 SEC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데 할애할 것이다. 미국은 정부 부패와 지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쭈꾸미 대가리에 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힘먼 이메일이 원본 그대로 공개가 된다는 것은 대체 당시 이 미친 것들이 뭘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판단을 한 건지 그걸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라서 당근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 전에 1차적 관심사는 이게 대체 언제쯤 공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근거가 확실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6월 6일 이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란 변호사는 봉인 해제 명령이 내려진 문서를 언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이 내린 작년 9월 12일 명령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다. 당시에 봉인 해제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은 21일 안에 요약 판결 문서의 공개 버전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었는데, 힘먼 문서 공개 판결 이후 21일이 되는 날이 바로 6월 6일입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이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XRP 홀더가 아닌 이상 추론해 볼 수 어렵다라는 점에서 참 고맙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6월 6일에 힘먼 이메일이 공개된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할 게 아닌 것은 정확히 말하면 6월 6일 이전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존 명령이고, SEC로서는 완전 패소 가능성이 생겨버린 만큼 6월 6일 이전에 리플의 합의안을 제시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최근 SEC가 LBRY 사건에서 보인 행태인데, 암튼 골 때린 기관입니다. 최근 SEC는 LBRY에 당초 부과한 벌금 2,200만 달러에서 대폭 경감된 11만 달러를 부과하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놓고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LBRY 사건 약식 재판에서 SEC가 승소했지만 정작 정식 재판에서 2차 증권 판매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멘트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고, 이 와중에 벌금을 대폭 깎아주면서 사실상 합의 제스처를 날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 일회성 소송을 통한 집행 규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또 모양새가 빠지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미국 SEC의 현재입니다. 이런 SEC의 희한한 상황을 바라보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일련의 반응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리플 측의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XRP 홀더분들은 이런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은 앞으로의 비전 확장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가 큰 소식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스위스의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 메타코를 전격 인수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메타코 인수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고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인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건 또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거라는 신호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메타코가 이렇게 큰 돈을 쏟아부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이런 부분은 메타코가 어떤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모두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리플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큰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메타코를 인수한 건지 이해할 수, 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긋지긋한 소송 이슈만 지나간다라면 리플의 비전이 꽤나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XRP가 순조로운 흐름을 확인해주면서 전폭적인 시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의 인생을 건 것처럼 보이는 잭 더 리플러의 경우에는 XRP 5,000개로 10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239달러 폭등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과거 2018년 폭등했던 비율만큼 이번에 또다시 폭등을 해준다라면 저 정도 가격이 가능할 거라는 주장인데, 저렇게 되면 너무너무 많이 좋겠지만 조금은 비현실적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 관련 호재성 판결이 나와준 이후에 리플 자체적인 캐파와 관련된 호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했다라고 밝히면서 16개 파트너 기업 명단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리플랩스가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서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 통화청은 금융과 결제, 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16개 기업과 함께 올해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홍콩 달러의 오프라인 결제,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 토큰화 예금, 웹3 결제, 토큰화 자산 결제 이런 등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리플이 맡게 되는 분야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바로 토큰화 자산 결제, 여기에서도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만 최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후본뱅크와 함께 부동산 자산 토큰화에 중점을 둔 사용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시대의 핵심 요소이고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NFT화 시켜서 이걸 통해서 실제 거래를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증권, 채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도 토큰화 작업을 거친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웹3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홍콩 정부가 꽤나 전폭적인 컨셉을 이미 세웠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파트너로 리플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토큰화된 부동산과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 리플 솔루션과 또 CBDC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이번 홍콩 통화청의 발표는 조금 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리플 레저는 각국 중앙은행의 CBDC들이 서로 즉각적인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서로 다른 CBDC를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해서 마구마구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CBDC로 거래를 하고 대출하는 상황을 구현하겠다라는 게 이번 홍콩 통화청의 목표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이 된 것이 바로 리플랩스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리플 자체적인 호재도 있는데 리플이 아예 작정하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 개발자 중심의 리플렉스가 밝힌 내용인데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고 또 거래하고 교환할 수 있는 풀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90% 이상의 국가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내외 결제 프로세스 비용과 리스크를 절감하기 위해서 CBDC 개발과 구현을 진행하고 있다. 리플 개발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퍼블릭 체인 XRP 레저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이 플랫폼은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막 CBDC 시대 초입에 들어선 상황인데 아무나 들어와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이렇게 출시시켜버린 리플. 이게 바로 리플의 현재이자 미래의 단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삿포로 가자!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꽤 괜찮은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자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꽤 괜찮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